2022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고금리의 고물가, 거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참 힘들었던 해였는데요. 올 한 해 경제 이슈를 정리해보고 내년 전망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김수연 에이블 리서치랩 이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인사법으로 인사 한번 드려도 될까요? 네,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저도 경익남 출연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와 출연이요. 개인적으로 인연이 참 깊은 네. 우리 교수님께서 출연해 주셨는데 네, 두 분의 모습은 YTN 라디오 생생경제 유튜브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생생경제 올해 마지막 방송을 함께 하게 됐는데 참 영광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릴게요. 네. 올해 정말 제가 오프닝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3고에 허덕이던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일단 금리입니다. 미 연준이 1990년대 이래로 가장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렸어요. 맞습니다. 뭐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이언트 스텝을 올해 4번이나 이렇게 빠르게 움직였고 뭐 그런 것들 보면서 점도표에 대한 부분에 되게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제 결과가 나왔었죠. 네, 교수님도 혹시 보셨나요?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가파랐었던 그 속도만큼은 정말 우리 생에 이런 속도를 또 경험할 수 있을까 할 만큼 그런 속도를 경험했는데 네. 금리 인상 속도가 이렇게 가파랐었던 것은 역시 물가 때문이었죠. 물가를 잡기 위해서. 예, 미국도 9.1% 물가 상승률을 경험했는데 6월 달이죠. 이 물가는 말 그대로 41년 만에 최고치니까 정말 이례적인 물가고 그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물가 잡겠다고 금리 인상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가파라졌고 더더군다나 최근 FOMC 12월 초에 있었던 그 회의 때 금리의 정점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시장이 또 한 번 실망하면서 네. 또 과대 낙폭을 본 경험이 있죠.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지금 뭐 점도표를 보니까는 뭐 내년 말에는 금리가 중간값이 5.1%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그걸 보면은 이제 최종 금리가 적어도 5% 초반까지는 간다. 그리고 네.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강하면은 6%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까지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도 우리 한국은행도 올해 금리를 많이 올렸는데 일단 올해 얼마나 올렸나요? 일단 한 1년 정도 만에 총 2.25%포인트를 올렸어요. 역사상 뭐 이랬던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2.25%포인트 올렸으면 이게 여러분이 체감 가계 한번 말씀드리면 가구당 가계부채 규모가 9,150만 원 정도 돼요. 평균. 그러면 이게 평균이니까. 네. 그러면 약 1억 정도의 빚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가구당. 우리나라 가구 한 2천만 가구가 되는데. 그럼 그중에 변동금리 대출자가 78.5%예요. 그리고 2.25%포인트나 금리가 올라간 거죠. 이 세 가지를 곱하면 예를 들어서 9,150만 원 곱하기 78.5 곱하기 그리고 2.25%포인트를 하면 그게 이자 상환 부담이 작년보다 얼마나 증가했나 계산이 되는데 그 값이 대략 연간 기준으로 170만 원 정도에 이릅니다. 그만큼 같은 돈을 빌려도 같은 1억을 빌려도 작년보다 대략 한 170만 원이라는 이자를 더 부담해야 되는 그런 형국에 처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가계에게 상당한 부담을 줬었던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맞습니다. 가계이자 부담이 상당히 커졌다. 이건 말고도 또 금리를 이렇게 가파르게 올리면서 뭐 뒤따라온 후유증 뭐가 있었을까요? 참 많았을 것 같은데. 일단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제뿐만 아니라 이런 일상의 삶에서도 생각대로 되는 게 없어요. 물가 잡아야 되니까 금리 이렇게 올리면은 그게 이제 이론대로 이렇게 딱딱딱 되는 게 아니라 네. 너무 갑자기 이렇게 스텝을 밟다 보니까 쇼크가 왔었고 그에 따른 후유증이 나타난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가까운 여의도에서만 해도 주식 하시는 분들, 코인 하시는 분들, 뭐 빚 있으신 분들 그리고 뭐 부동산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워낙 원래 버블이 있었던 것도 있지만은 그 여파가 진짜 고스란히 하나하나 다 체감 온도로 와닿는 것 같아요, 요즘에. 네.
그래서 저도 주변에 그 주식 코인 하는 분들이 요즘 정말 웃을 날이 없다고 그쵸. 그렇게 신세 한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네. 내년에는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전망이 또 밝지만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물가 안정화를 위한 금리 인상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사용했는데 네. 결국 이제 여러 마리의 토끼가 있다면 그 토끼가 제각각 자기 길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 중에 선택한 토끼는 물가라는 토끼였던 거죠.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막 달려가니까 결과적으로 나머지 토끼들은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놓친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주가, 주식 투자했던 분들, 또 놓친 것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강달러. 그죠? 또 경기 침체라는 경기라는 토끼도 또 놓치는 형국이고요. 네. 여러 가지 것들을 놓치고 일단은 부동산도 마찬가지, 가계부채 문제도 마찬가지. 네. 전반적으로 나머지 토끼를 놓쳐가면서 일단은 물가라는 토끼부터 잡자 하고 행동했었던 것이고 그 후폭풍이 어쩌면 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라는 우려. 그런 것들이 좀 가장 긴장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물가 잡는 걸 최우선 목표로 두고 나머지 토끼들을 그냥 놓칠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렇습니다. 나머지 놓친 토끼들 하나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네. 강달러 토끼 먼저 볼까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마음고생 많이 했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한때 1,400원 선을 넘어가고 1,500원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환율 움직임 일단 올 한 해. 환율 변동폭이 거의 13년 만에 이제 최고로 이렇게 출렁였던 것 같고 그만큼 많이들 불안했던 것 같아요. 여러 측면에서. 네. 그래서 뭐 통화 스와프 얘기까지 나왔던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안전판 역할이 그만큼 필요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도 흘러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통화 스와프 한때 막 당장 이거를 미국과 체결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는데 결국 맺어지진 않았죠. 맺어지기 힘들죠. 보통 이제 미국과 통화 수합을 체결한 그 나라들을 보면 소위 말하는 기축통화국들이에요. 우리 달러 인덱스라고 하잖아요. 그 달러 인덱스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달러 대비 나머지 대표적인 기축통화국들 이들 통화들의 교환 비율이 달러 인덱스라고 보시면 좋아요. 원달러 환율은 우리나라 원화와 미국 달러화의 교환 비율이듯이 달러 인덱스는 달러와 나머지 기축통화 바스켓과의 교환 비율이다. 그 나머지 기축통화국들이 어떤 국가들인가 한번 말씀드려보면 영국 파운드화,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 유로존 유로화, 그리고 일본의 엔화, 마지막으로 캐나다 달러. 이 나머지 6개국들의 바스켓과 달러의 교환 비율이 달러 인덱스인 거고 그게 치솟았던 것인데 결국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나라들도 이들 국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 서로 통화 스와프를 체결함에 따라서 소위 국가 간의 그런 거래는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만 미국 입장에서 원하는 것일까? 더군다나 바이든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네. 2022년에 더군다나 그 중간 선거를 앞두고 물가 못 잡으면 바이든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물가 잡는 모습 내가 당선이 돼야 우리 당이 당선이 돼야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거야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포기할 수 없는 게 또 역시 강달러예요. 왜냐하면 미국도 물가를 잡으려면 강달러를 유지해야만 수입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통화 수합을 굳이 체결해줘서 한국으로부터 사오는 어떤 원자재나 부품이나 완제품 가격을 굳이 올려놓을 필요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런 선거를 앞두고 그런 것은 실현 가능한 일이 아니었지 않나. 저도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실제 그게 역사적으로 반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260원 선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앞으로 추세적으로 계속 갈까요? 내년 환율 움직임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일단 환율 움직임에 대한 전망은 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어렵다고 하던데. 그렇죠. 고려할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22년 한 해는 제가 강한 달러의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그렇게 오게 된 배경은 금리 인상 속도입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고 무조건 강달러가 오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보다 다른 나라의 속도가 더 빠르면 달러 가치가 약해지겠죠, 오히려.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가장 빨랐었던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와의 격차. 그죠? 그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는 정말 무지막지하게 빨랐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강달러가 나왔다라고 생각해 보면 좋은데 10월을 기점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네. 10월을 기점으로 물가 정점론이 부상해요. 그러니까 6월에 9.1% 미국 물가 상승률 그게 고점 맞아라는 확신을 갖는 시점이 10월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 정점론에 무게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정점 왔다라고 기대하니까 당연히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들어가겠구나 하는 기대가 들죠.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에요. 같이 부상한 거예요. 네.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는 조절되는데 재밌게도 유러피언 국가들은 그제서 미국보다 더 높은 물가를 만나요. 10월, 11월에 10%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그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역시 유러피언 국가들이 강한 긴축을 이제서 도입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조절 들어가는데 다른 나라들, 특히 주요국들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이들 나라들은 금리 인상을 오히려 단행해요. 네. 일본마저 긴축적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조절 들어가는데 다른 나라들은 더 강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은 같이 부합하는 게 환율 정점론이에요. 환율이 정점 찍고 안정화되는 흐름은 다른 말로 주가 저점론이에요. 그리고 이 물가가 확실히 안정화됐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그 계기 중에 하나는 또 역시 국제 유가예요. 국제 유가 2분기 그 유가가 정점 맞았구나. 네. 국제 유가 정점론. 제가 한번 다시 돌려볼까요? 네. 국제 유가 정점론 10월에 물가 정점론 또 10월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또 10월에 그리고 환율 정점론 주가 저점론 이 여러 가지 지표들이 경제라는 것이 지금 생생경제지만 생생하게 톱니바퀴처럼 얽혀서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 다른 말처럼 보이지만 모두가 같은 단어예요. 이 5가지가 네. 모두가 같은 거예요. 10월에. 그러니까 결국 환율조차도 정점을 찍고 안정화되는 기로에 있다. 23년에도. 그래서 다시 이렇게 킹 달러와 같은 1,400원대를 넘는 그런 뭐 물론 이변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전쟁이 더 확산되다든가 네. 혹은 뭐 중동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든가 뭐 남북 전쟁이 그래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뭔가가 발생했으면 네. 또 불안감이 커지면서 강달러 현상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없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이렇게 더 강한 달러가 나오긴 어렵다. 다만 약달러로 전환은 어렵지만 강달러 기조가 이렇게 꺾인 정도가 상당 기간 유지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23년 환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같이 큰 어떤 변수가 없다면은 일단 내년에도 원달러 환율은 추세적으로 안정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전쟁과 관련해서 또 잠깐 첨언만 드리면 네. 이 달러화가 의미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금리로도 해석할 수 있고 이 긴장감, 불확실성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불확실성이라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이벤트 코로나19가 갑자기 터져요. 전쟁이 갑자기 터져요. 이런 엄청난 불안감이 갑자기 조성될 때 일시적으로 달러 가치가 치솟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 지수죠. 네. 빅스 지수랑 같이 달러 가치가 치솟아. 그것은 안전자산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안전자산의 성격으로서의 의미, 그 공포감에 따라 급등하는 그런 의미를 제외해 놓고 보면 그런 일이 없다라고 가정한다면 금리에 좀 연동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의견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리 그리고 환율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물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좀 물가가 안정을 찾아가는 것과 싶기도 한데요. 올해는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물가와의 전쟁을 벌였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에만 우리나라 물가가 얼마나 올랐나요? 일단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를 넘어갔어요. 5.1%. 네, 이게 이제 24년 만에 이렇게 확 올라간 건데 이제 이런 상승률이 8달 연속 5%를 계속 이렇게 넘긴 게 정말 지금까지 그렇게 흔하지 않은 일이었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정말 역대 최고, 그쵸. 뭐 사상 처음 이런 네네. 말들이 정말 많았던 것 맞아요. 같아요. 안 좋은 의미로. 맞습니다. 그리고 뭐 생활물가 지수는 우리가 더 체감온도로 더 많이 와닿는 건데 그건 6%를 또 넘어갔거든요. 네. 이제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이제 내년도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3.5%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올해보다는 그래도 낮으니까 좀 나은 거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뭐 한국은행에서 생각한 목표가 2%를 또 웃도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확 좋아진 건 아니다라고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너무 좋은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좀 첨언드리면 네.
물가 상승률이 정점 찍고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정점인 건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정점 찍었다고 해서 안정적인 물가가 찾아온 것은 또 아니다. 그렇죠. 여전히 2%라는 목표 물가에 도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구나. 23년 연중에 도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럼 2%. 아직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이른 거군요. 이른 거죠. 너무나 이른 거죠. 그래서 자꾸 시장이 혼자 오해하고 아닌가 보다 하고 또 좌절하고 계속 그런 현상이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네. 그런 변화를 좀 보시면 좋겠고요. 다만 또 한 가지 정점 찍고 안정화됐다는 거 맞고요. 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정화되지는 않는다라는 것도 맞고요. 세 번째 강조하겠는데 물가 상승률이 정점 찍고 떨어지는 것이지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그 가격, 물건의 가격 자체가 떨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 물건 가격이 좀 체감 떨어지는 게 그렇죠. 체감 물가가 중요한데 예. 말이죠. 근데 사실 뭐 우리가 뭐 이런 고물가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서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런 전쟁 거시적인 이슈가 아직 완전히 마무리된 게 또 아니기 때문에 네. 그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거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도 염두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쟁이라는 아직 큰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물가는 다시 뛸 수 있는 그런 불씨가 아직 살아있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물가도 오르고 공공요금도 다 올랐잖아요. 내년에는 뭐 전기, 가스 요금, 버스, 지하철 요금까지 다 오른다고 하는데 그런데 반대로 떨어진 게 하나 있어요. 아파트값, 집값이 정말 급락을 했습니다. 이게 24년 만에 가장 많이 떨어졌다고요?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맞아요. 저희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해서 나쁜 뉴스가 정말 많잖아요. 가슴 아픈 뉴스들이. 매일 나오죠. 그렇죠. 근데 그게 뭐 IMF 이후로 그만큼 안 좋구나라는 또 반증이기도 하고 이제 그걸 보면은 2023년에는 미분양 주택 수가 전년 대비 10만 가구까지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런 통계치가 있는데 사실 이제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이런 일들이 있기 전부터서 원체 이제 버블이 이제 심해서 네. 터질 때가 언젠가는 올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고 근데 사실 금리도 올라갔고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경기 침체거든요. 근데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 보니까는 뭐 수출도 침체되고 실물 경기도 안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되면서 부동산은 어쩌면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떨어지는 것도 맞는데 이게 문제는 너무 급격하게 빨리 맞아요.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 뭐 최근에 보면 빌라왕 사건 같은 전세 사기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제 채널에 어제 한 분이 댓글로 질문 주셨던 게 있어요. 아마 우리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 같은 입장에 처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저 전세 세입자인데요 하면서 댓글이 정확하게 근데 전세 만기가 2월입니다. 네. 근데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집값이 계속 더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 높은 금리 속에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가 있을까요? 없죠. 어렵죠. 근데 올해보다 내년 금리가 더 올라가요. 그죠? 그러면 매수 의지가 더 약해져요. 매도자는 어떨까요? 더 매도하고 싶어지죠. 가뜩이나 이자가 많이 쌓였는데 자꾸 눈덩이처럼 이자만 쌓이니까 빨리 매도하고 싶어요. 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매도세는 강하고 매수세는 약하니까 가격이 조정되는 거예요.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지금 주간 단위로 아파트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마이너스 0.5%, 서울은 마이너스 1%. 그 정도로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주보다 0.5%가 빠지는 거예요. 그 폭락에 가까운 하락 속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제가 판단하기에는 금리가 23년 2분기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가정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그렇게 높게 금리가 올라가는 한 집값 조정률은 더 커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변동폭이 커진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1에 가깝게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그 증감률이라는 지표가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이고 그게 제로나 혹은 플러스로 전환되는 데는 이게 떨어지는 그 그래프를 보시면 올라가는 그 그래프도 종 모양을 그려가면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로를 향해서 혹은 제로 이상을
플러스로 전환되는 데까지 걸리는 그 구간이 적어도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23년 연중에는 집 사기 좋은 시점은 사실은 안 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세입자분께 뭐라고 조언을 드렸냐면 네. 전세를 연장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세입자가 조금 더 그 의견을 요구 조건을 강하게 피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세난이 아니라 역전세난이에요. 전세집 구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집주인이 세입자 찾기가 어려운 구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은 집 가격보다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세입자가 나가버리면 한동안 세입자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는 나 여기 연장하고 싶다. 연장하면 사실은 이 집주인 입장에서 손해볼 건 없어요. 그죠? 네. 뭐 전세금을 많이 조정하지 않는 한. 네. 그리고 다 조정하고 있으니까 조정해줘도 돼요. 그러니까 요구 조건을 다 받아들여줄 수 있는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를 연장하되 짧은 구간으로 연장했으면 좋겠다. 아. 1년 이내로. 아, 단기간. 계약 자체를. 네. 그리고 이걸 이렇게 디테일한 말씀까지 드리고 싶은데요. 그 디테일하게는 그 계약 조건으로 계약할 때 갱신할 때 갱신 조건으로 계약일로부터 전후 1, 2개월 정도 여유를 두고 이 계약 시점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사 시점을. 그때 상황을 보고. 원래 통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계약일로부터 한 달 전 혹은 한 달 후까지는 뭐 추가적인 부담 없이 나갈 수 있어요. 세입자가. 근데 그것을 좀 명시하는 게 좋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가격 등락률이 집값의 등락률이 마이너스고 이게 제로의 보합세에 가깝게 가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여전히 금리 인하라는 카드가 거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네.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라든가 그리고 부동산 정책도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세제 완화라든가 금융규제 완화라든가 네. 규제 완화로 바뀌어갈 겁니다. 더. 네네. 그런 과정에서 또 매수세가 또 몰릴 수 있어요. 그런 지점이 23년 연중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게 당장 찾아오리라고 생각은 안 되지만 네. 지금으로서 일단 첫 번째 가정은 집값은 23년 내내 조정된다. 그러나 금리 인하라든가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집중되면서 다시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는 순간도 올 수 있습니다. 내년 중에요. 그렇죠. 내년 중후반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전세 세입자 분들은 계약 기간을 조금 연장하시면서 조금 좋은 매수 시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들 오시면 한 번씩은 꼭 여쭙거든요. 이 집 매매 시기 대략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는지 꼭 네. 여쭙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내년 중후반쯤을 예상해 주신 건가요? 아예 안 오거나 23년 연내에 안 오거나 좀 찾아온다면 금리 인하와 앞에 말씀드렸던 부동산 규제 완화가 대대적으로 집중될 때 그게 다 같이 몰릴 때 매수세를 갑자기 전환시킬 수 있어요. 이제 사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3.5%의 기준금리를 채택하다가 만약에 3.25%로 인하한다 금리를. 네. 그러면 그럴 경우 3.5%가 새로운 유노멀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네 기회가 오네 이렇게 하면서 매수 심리가 다시 반작용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앞에 말씀드린 대로 고물가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가정이 쉽지가 않지만 그런 일들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 기간을 그렇게 크게 길게 뭐 2년 이렇게 가져가지 마시고 짧게 가져가시고 언제든지 매수할 타이밍이 오면 갈아탈 수 있도록 내 집 마련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준비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부 저희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에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 시작합니다. 연말 특집으로 2022년 경제총정리,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김수연 에이블 리서치랩 이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뭐 금리, 환율, 뭐 부동산, 물가 이야기까지 했는데 중시도 봐야겠죠. 주식 하시는 분들, 개미 투자자분들 정말 시름시름 깊어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5만 전자까지 내려왔죠.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증시 한파가 어느 정도였는지 좀 짚어주시죠. 어느 정도냐면요. 그냥 최악이다라고 솔직히 말할 수가 있는데 G20 국가 중에서 저희가 러시아를 제외하고 꼴찌를 했습니다.
아, 네. 그 정도인가요? 그렇죠. 19위를 했는데 이제 네. 러시아 다음 이제 우리나라는 러시아를 이제 제외하고니까. 아니 근데 러시아는 지금 전쟁 중이라고 그쵸, 해도 그쵸. 치면은 우리나라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국가들이 낙폭이 12%를 다 넘기지 않았는데 네. 우리나라만 진짜 심각하게 이렇게 빠졌고 그만큼 미 연준의 그런 스탠스라던가 금리 영향을 직격탄으로 정말 많이 맞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뭐 강달러, 고금리, 반도체 이슈. 근데 우리나라가 또 반도체 쪽 이 삼성전자 이거 빠뜨릴 수 없잖아요. 반도체 부진이 아무래도 좀 크게 작용을 했나 봐요. 그렇죠, 증시에. 그렇죠. 그래서 뭐 반도체 업황 자체가 이제 전반적인 거를 흔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투심이 뿌리채 흔들리게 됐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실 코스피가 외국인들의 그런 영향도 많이 받는데 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팔아치운 종목이 또 삼전이기도 해요. 아무래도 이제 환차선을 이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 원인을 찾아보면 거기서 해답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연초 대비 거의 뭐 30% 정도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이 그래요. 뭐 금리 인상 때문에 기술주가 뭐 속스 L 투자하신 분들도 많았고, 뭐 반도체 전반적으로 관심이 있는 뭐 동학 서학개미들 많았지만, 그러면 뭐 이거 금리 잡히면은 금리 인상 중단되면은 기술주 반등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라고 네. 대답은 안 나온다는 거죠, 문제가. 내년에도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금리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전반적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시적인 부분도 봐야 되고 실적도 주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증권사들 이렇게 의견들을 보니까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는 낮아지기는 했어요. 근데 투자 의견은 또 부정적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만큼 뭐 내년 1분기에 뭐 실적이 괜찮을 부분, 기대할 만한 요소들이 있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뭐 적극적으로 투자를 뭐 권장하는 그런 시기는 당연히 아니지만은 실적은 좀 더 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실적을 보고 그 네. 종목별로 좀 잘 들어가는 게 안전하겠네요. 그렇죠.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네. 증시. 일단 기본적으로 2020년을 떠올려 보면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정말 이례적인 또 금리 인하를 단행했었죠. 유동성의 시장이죠. 시장의 금리가 떨어지면서 돈이 어디로 이동한 겁니까? 주식시장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렇죠. 네. 저축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때 주식시장으로 몰리면서 주가가 폭등했었던 거예요. 일부는 부동산 시장, 일부는 주식시장으로 몰린 거예요. 네. 그러면서 각종 자산 시장의 가치가 다 급등했었던 거예요. 유동성 장세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반대로 22년은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하면서 네. 주식시장에 투입됐던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요? 은행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맞아요. 역머니 무브죠. 돈의 이동인 거예요. 돈은 항상 이동하고 더 높은 수익성을 찾아가는 겁니다. 돈에 그래서 눈이 달려 있다고 그럼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만 달려 발도 달려 있어요. 반도 달려 있나요? 엄청 빠릅니다. 날개도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오히려 먼저 바라보고 돈은 이 시장의 흐름을 먼저 보고 더 높은 소익성을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모든 주가가 빠졌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주식 시장의 흐름은 항상 선행성이라는 단어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선행성이라는 관점에서 금리가 23년 2분기까지 오르고 그 이후에는 동결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걸 전제로 까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금리가 그때까지 오르면 대략 그로부터 6개월 전에 이 주가에 반영되니까 네. 10월 정도면 이미 저점을 형성하는 구간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러니까 10월보다 더 떨어지긴 어렵고 10월 이후에는 그래도 이게 뭐 상승장, 대세 상승장 이런 건 아니지만 박스권에 갇혀가면서 저점 이후에 또다시 저점을 갱신하긴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뭐가 이 주가를 영향을 미치느냐.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23년은 실적 장세예요.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네. 이 경기 침체 정도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냥 이 코스피의 기울기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저점과 고점은 기준금리가 선행해서 결정하고 네. 그리고 주가의 흐름 자체는 경기가 결정한다. 결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어두울 거예요. 계속. 그죠? 네. 우리 감원 어제도 은행들이 감원 결정했고 또 희망퇴직 들어갔고 각종 빅테크 기업들도 감원 결정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결과적으로는 기업들의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과정인 거예요. 신규 투자를 줄여요. 네. 또 신사업 진출을 안 해요. 이런 것들을 막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고용이 감원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이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전년 매출보다 줄고 전년 영업이익부터 줄고 이런 모습들이 실제 나타나겠죠. 근데 여전히 고금리고 그럼 자금 조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네. 그럼 원자재 가격도 여전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인건비도 올라가요. 임금 협상 과정에서 이게 다 반영됩니다. 그럼 기업들은 여러 가지 비용적인 요건은 자꾸 늘는데 뭐 매출은 안 느니까 영업이익률도 개선되기가 어려워요. 이런 것들이 실적 발표잖아요. 그럼 실적 발표될 때마다 나름 기대를 걸고 투자를 했는데 실적 발표되고 보니까 내가 기대했던 거 미만이네 이러면서 계속 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물론 이제 급등락은 계속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박스권 안에서 벗어나기란 좀 쉽지 않겠다. 이렇게 저는 주식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라고 했는데 네.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산타 랠리 되게 많이 기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산타는 무슨 사탄 랠리다. 그러니까요. 올한해는 산타는 안 오고 사탄이 그러니까요. 왔습니다. 아유 속상해. 네. 아니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해주신 거를 쭉 들어보니까 정말 약간 어마무시하고 좀 내년에 정말 어느 정도로 경기가 어렵다는 건지 겁이 나거든요. 네. 막 뭐 경기 침체 분명히 올 것이다. 아래 공포가 급습하고 있다. 뭐 이런 어마어마한 경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럼 내년의 경제 성장률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미 뭐 제 책을 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여러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전망했는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매년 경제 전망서를 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 경제 전망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제 지난 10월에 23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제시했어요. 한국을. 그리고 이어서 지난 11월에 KDI에서 1.8%로 낮춰잡았고요. 이어서 한국은행이 1.7%로 낮춰잡았고 12월 들어서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1.6%를 제시했죠. 그러면 이 모든 숫자들이 밴드가 1.6에서 1.9예요. 근데 이 1%대 성장률의 의미를 좀 말씀드려보면 네. 우리가 태어난 이래로 태어나기 전 우리 앵커님 입장에서 태어나기 전 1960년 이래로 돌려봤을 때 네. 우리 한국 경제가 경제 위기를 경험했다 했던 게 4번 있어요. 바로 1980년 이때 오일 쇼크에 따른 충격 마이너스 1.6% 역성장했죠. 네. 두 번째가 바로 IMF 외환위기 1998년 마이너스 5.1% 전쟁급의 충격입니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때 우리 경제 위기였죠. 0.8% 플러스 성장했지만 경제 위기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이때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0.7% 역성장했어요. 이 4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고 23년 경제 성장률은 4번을 제외하면 가장 안 좋아요. 상당히 안 좋다는 거 경기 아닙니까? 침체죠. 경제 위기라고 정의하지 마시고요.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는 다른 것인데 경제 위기는 마치 비유컨대 막 폭풍우가 쏟아져 가지고 나무가 부러지는 거. 그런 건 경제 위기급. 근데 장맛비가 내려서 계속 어두워요. 비 누적 추적추적 쌓이고 그런 것들은 마치 경기 침체. 그러니까 V자로 충격을 꺾고 돌아가는 것을 경제 위기, L자로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을 경기 침체. 23년 경제를 경제 위기라고 가정하진 마시고요. 경제 위기 때가 몇 번 있었는데 그걸 제외해 놓고 보면 가장 안 좋을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23년 경제를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증시 전망도 그닥 밝지 않은 것 같고 주식 투자하지 말고 그냥 뭐 저금만 해야 될까요? 제가 일단 주식 투자 관점에서 조언을 잠깐 드리면 네. 주식 투자는 제가 22년 전망할 때만 해도 주식 투자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현금 보유를 늘리세요. 저축하세요. 의견 드렸고요. 23년 전망에서는 주식 투자를 그냥 추천드리진 않지만 그렇다고 말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점은 통과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 달린 거예요. 여러분이 좀 높은 수익성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스탠스다.
공격적 투자자다. 그러면 주식 투자하셔도 좋겠습니다. 근데 나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 주식 투자했다가 너무 불안하다. 그러신 분은 안 하시는 게 낫겠죠. 안전 추구형이냐 공격적 투자자냐 나를 먼저 디파인하시고 그것에 맞게 투자 스탠스를 갖추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네. 주식 투자를 정말 적극적으로 나는 하고 싶다라는 의견이 있으신 분은 우리 김수현 이사님께서 내년 유망 섹터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요. 네, 예. 내년에는 좀 버틸 만한 업종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일단 많지는 않지만 그냥 주목을 한다. 뭐 키워드가 2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여행, 보복 수요, 그리고 중국 리오프닝 이미 시작되고 있고, 네. 예, 이제 주목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혹시 뭐 해외 여행객들이 평균 코로나19 터지기 전에 몇 명 정도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많았겠죠? 맞아요. 저는 알고 있죠. 얼마나 되나요? 매월 한 250만 명. 정도. 정확하세요. 와. 네, 그 정도씩 네. 나가죠. 네, 맞습니다. 뭐 저도 최근에 이제 일본 여행 다녀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공항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정말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요새. 네, 그러면은 이제 좀 완전하게 이게 나아진 건가 하는데 코로나 이전이랑 비교했다면은 아직도 멀은 수준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현재 네. 80만 명 정도밖에 안 왔어요. 코로나 전과 그렇죠. 비교하면 아직 아직 반도 안 왔어요. 네. 다시 그쵸. 자리로 돌아가겠죠. 10월 기준으로 이제 77만 명 정도이니까 네. 아직 한참 남았다라고 볼 수 있고, 뭐 코로나 19 전이랑 뭐 비교를 했을 때 24%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되게 많이 남았죠. 네. 그래서 이제 여행 관련된 산업군 섹터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항공사를 간단하게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일단은 항공 섹터에서 대형 항공사, 저가 항공사 이쪽 흐름이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일본 입국 규제가 완화돼서 이제 저처럼 다녀온 사람도 있고 중국 리오프닝 분위기도 이제 나아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 기업들 입장에서도 뭐 비용 절감 대책을 미리 항공사들이 미리 이제 아픔을 겪었던 만큼 대비를 한 것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실적에서 좀 기대할 부분도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중국 리오프닝 관련한 업종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국 리오프닝 화장품 관련주 다시 이제 마스크를 벗으면서 화장품 관련된 국내 기업들 다시 이제 색조 화장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쪽을 또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또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도 어떻게 보면 실적이라는 면에서 극단적인 그 저점은 찍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대략 한 20%가 반도체인데 네. 그중에 상당 비중이 중국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중국의 공장 자체가 운영이 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공장 자체가 셧다운되니까 네. 반도체 수요 자체가 줄었던 거죠. 근데 글로벌리 반도체 수요가 줄어드는 현상 이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앵커님 반도체 사본 적 있으세요? 반도체를 산 적은 없죠. 없잖아요. 그게 반도체 사본 적 들어간 있으세요? 물건은 그냥 샀지만. 종목은 많이 샀었습니다. 반도체 종목만 사세요. 3배짜리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소비자는 아니에요. 네.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살 뿐이죠. 네. 근데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뭘까요? 스마트폰, 또 노트북. 네. 자동차 음. 이런 내구재들이에요. 가전제품 다 반도체 들어갑니다. 그리고 생산 설비예요. 기업들의 생산 설비. 근데 경제가 이렇게 안 좋다, 침체다 그러면은 기업들의 생산 설비를 위축시켜요. 용량을 줄여요. 네. 추가적으로 신수업 투자를 안 하니까 네. 추가적인 반도체 수요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구재 수요가 줄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기가 좋다고 쌀을 더 드세요? 아니 뭐 쌀은 매일 먹어야죠. 경기 네. 상관없이. 경기 안 좋으면 쌀 아끼세요? 아니요. 또 그거 아니잖아요. 네. 제가 드리는 얘기는 경기가 좋든 나쁘든 그냥 그 수요는 유지되는 거예요. 다만 경기가 나쁠 때 수요가 급격히 줄어드는 게 있어요. 내구재예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경기가 좋으니까 이참에 바꾸자. 나 고용 뭐 어디 취업했어 바꾸자. 취업했으니까 정장사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내구재적인 것은 보통 경기가 호황일 때 급격히 소비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경기가 침체일 때는 자동차 한 1, 2년 더 타자. 뭐 우리 텔레비전 이 정도 화질이면 괜찮아. 폰도 안 바꾸죠. 그렇죠. 네. 그런 내구재 성격은 소비가 급격히 침체돼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는
이런 내구재나 생산 설비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민감하죠. 그래서 글로벌 수요는 둔화됩니다. 다만 네. 중국으로부터 일어났던 반도체 수요는 극저점을 찍고 돌아오긴 합니다. 총 수요는 둔화되지만 대중국 수요는 늘어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뭐 반도체도 좀 옥석을 가릴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이제 한국은행의 내년 최종 금리 수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일단은 기준금리는 3.5% 상하회하는 수준으로 전망합니다. 네.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 자체가 전반적으로 조절에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물가 상승세도 뭐 오늘 아침에 발표됐는데 5.0%죠. 그러면 이제 12월이요. 그렇죠. 12월 물가 그럼 상승. 11월이랑 똑같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음. 예. 지금 8달, 9달 연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어쨌든 5%대를 넘지만 23년 들어서는 그래도 4%대 이렇게 안착됩니다. 그러면 이미 높아진 이 금리 가지고 이 물가를 충분히 안정화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많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정도의 더 올리고. 베이비 스텝 정도를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금리가 동결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2번 정도 더 올리고 추가 인상은 없더라도 한동안 그 높은 금리 수준은 유지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 뭐 이자 상환하는 거 당연히 뭐 힘들 힘들 것 테니까 같고요. 빚 같은 거 정말 네. 주의해서 상환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기업들 측면에서도 신사업 이럴 때 벌리는 건 절대 금물이겠죠. 네. 네. 다들 뭐 내년 경제 더 어렵다, 설상가상이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저라도 좀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약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네. 좀 잘 알고 내년 경제 상황 전망하고 내 재정 상황을 잘 들여다보고 대비를 하면은 뭐 폭풍우가 닥쳐도 조금 젖는 수준으로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믿고 이전보다 싶습니다. 유가랑 환율이 그나마 안정화됐다는 게 그나마 위로가 조금은 됩니다. 네. 근데 그 유가 부분도 근데 러시아가 지금 뭐 유가 상한제 하는 나라들에게는 유가를 안 팔겠다 이렇게 하면서 또 출렁이는 거 아닌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글로벌 리세션이 찾아옴에 따라서 원유 수요가 줄어드는 것만큼을 감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멘트니까 좀 의미심장하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좋습니다. 우리가 밖에 비가 옵니까? 지금 맑습니까? 오늘이요? 예, 오늘은 막네요. 막죠. 네. 비가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우산을 준비하면 되겠죠. 네. 근데 비가 오는지 모르는 사람은 우산을 준비하지 못하고 비를 맞겠죠. 그러니까 비가 온다 안 온다는 똑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아요. 다만 우산을 준비한다 안 한다는 다른 거예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23년 경제 어렵다, 공포심 갖자, 위협 갖자 그 뜻이 아니라 네. 정말 어려운 국면이구나. 혹독한 겨울이구나. 비가 많이 내리는구나. 그러면 그런 날씨에 걸맞게 옷차림도 준비하고 우산도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23년 경제를 제대로 먼저 들여다보고 그에 걸맞게 준비된 날을 만들면 어떨까. 네. 그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생생경제 마지막 방송, 올해의 마지막 방송 두 분과 마무리하게 됐는데 내년엔 더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김수연 에이블 리서치랩 이사와 함께했습니다.